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암울한 현실은 우리가 희망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고, 국가에 미래가 없다는 말은 곧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대한민국이 아시아 넘버원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2부에서는 젊은 세대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입시 경쟁, 부동산 가격,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으로 정리하고,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교육의 관점에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에 따른 3가지 교육혁신 방안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한국은 선진국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문제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살펴볼 때 2024년의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진국입니다. 2023년 한국경제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군사력에서 6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R&D 비중 2위, 혁신지수 1위,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등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나라입니다. 더불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BTS, 블랙핑크부터 오징어 게임, 기생충, 그리고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K컬처가 주류화되고 있죠. 한류가 국내 대중문화를 넘어서 음식, 뷰티, 게임, 패션, 한국어 등 글로벌 생활문화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결과 2022년 미국의 한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 영향력이 세계 6위로 평가되면서 지금이 명실상부 한국의 전성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자리한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국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 가서 당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동북아에 모여 있으니까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에선 1등인데 전교에선 꼴찌다. 특히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불완전한 종전처리 때문에 북핵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고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지역이라 한국은 진영 논리와 경제 논리 사이에서 양측의 압박과 선택 강요에 수시로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들 눈치 보느라 독자적인 정책 결정에 제약을 받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이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미국이 주도하게 됐어요.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화물 운송의 안전을 자국내 상거래처럼 보호하기 시작했고, 장거리 해상 운송의 안정성이 담보되면서 운송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덕분에 한 나라가 어느 대륙에 있든 세계 각지에 대항해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세계 경제의 분업화를 촉진시켰죠. 결국 군사 경쟁을 벌이던 제국들은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협력하는 관계가 됐고요. 이러한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황금기를 만들면서 무려 75년간 세계 경제의 성공과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세계 경제의 근간이 바로 에너지란 점이에요. 미국은 그동안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동을 포함한 남방 항로의 주요 거점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에너지 공급 사슬을 안전하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면서 중동 원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전문가 피터 자이안은 미국 있는 세계의 수혜자일수록 미국 없는 세계의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이 사슬에서 발을 빼면 끄트머리에 있는 한국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석유 수입 국가이고 원유 수입액의 90% 이상을 이 항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방 항로가 차단되면 3개월 내에 석유가 동나고 석유화학 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국가 경제가 마비됩니다. 한국 해군이 직접 유조선을 호위한다고 해도 대만 해협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장작 1000km의 길고 복잡한 항로를 단독으로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국가적 생존을 걸고 일본, 중국과 원유 확보 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하면서 미국은 스스로 만든 자유무역주의를 해체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통상정책 기조를 바꿨어요.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및 관세 부과, 기존 무역 협정의 재협상 등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응해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각국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무역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미국을 제외한 무역 블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탄소세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길 예정인데요. 이러한 블록 경제 가속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됐고 해외 직접 투자 비율도 뚜렷한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세계화가 끝나고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또한 끝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2012년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97%로 47%인 일본이나 38%인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심지어 대양해군을 운영하는 미국의 무역 의존도와는 3.6배나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바꿔 말하면 대외 개방도가 높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진심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작고 자원도 없는 가난한 나라가 많은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되든 블록 경제화되든 자유무역을 포기할 수 없고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 밖으로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계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찾고 만들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국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탈세계화 가속화로 인해 한국의 안보 및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무역과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선진국이 된 만큼 자유무역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음에 3가지 교육 혁신 방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과정 글로벌 표준화입니다. 대한민국에 살 길이 세계에 있다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글로벌 감각을 길러야죠. 이때 핵심은 활동 무대를 한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 즉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대학 입시와 취업에서 아무런 손해 없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라고 생각합니다. IB는 국제적 소양 함량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으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160여 개국 5천여 개의 학교에서 연간 20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학생들이 연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가나 지역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인 IBDP를 이수할 경우 IB 점수와 에세이, 추천서, 인터뷰 등을 준비해서 영미권 국가나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IB 프로그램은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처럼 학비가 비싼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019년에 대구와 제주에서 한국어 IB를 공교육에 도입했고요. 2024년에 대구외고, 경북대 사대부고, 제주 표선고의 첫 졸업생들이 해외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진학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경북대 사대부고에서는 DP를 이수한 19명 중 5명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 가능한 38점 이상을 획득했고요. 4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한 학생도 나오면서 공교육 IB를 통해 글로벌 경쟁률을 갖춘 인재를 충분히 기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게다가 제주 표선고가 개교 이래 최대 진학 실적을 내면서 전교생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표선초와 표선중의 학생 수가 각각 40%, 18% 증가했는데요. 공교육 IB 도입이 교육 혁신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에 따라 경기, 서울, 부산 등의 교육청에서도 IB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학생들이 전 세계 대학과 국내 대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둘째,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게 보편화되면 메디컬 계열이나 로스쿨, 계약학과처럼 특정 자격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나 소수의 연구 중심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0%의 대학들이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해서 뽑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게다가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이미 2011년부터 무크를 통해서 자신들의 강의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면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울 목적만으로는 국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들은 대학 서열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학생들이 대학 재정의 거의 전부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교 당국을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인서울 35개 대학마저 신입생이 미달되면서 대학은 학생들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국내외 곳곳에서 토론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외 대학의 학위까지 취득하는 글로벌 경험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을 현재 5%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학의 리스크를 없애면서 활동 무대를 한국으로 제한하는 그 인식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세계 진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교환학생이나 해외 인턴십이 아니라 학과의 4년 교육과정 안에 해외에서의 수업과 활동이 아예 포함되어 있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학부 4년 동안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공부하고 토론 중심의 수업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미네르바 대학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2023년 9월 개교한 태제대학교도 글로벌 학습과 경험을 강조하는 대학교육 혁신 모델로 손꼽히고 있죠. 이 외에도 복수화 기제를 통한 해외 대학 학위 취득이나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미국 대학 진학 등이 글로벌 경험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글로벌 인재 유치와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영어 공용화로 이중 언어 사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지식정보 체계와 경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영어 사용 인구는 약 15억 명, 67개국에서 공용어로 활용하고 있고요. 온라인 콘텐츠의 54%를 영어가 차지하고 있어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언어죠. 무엇보다도 세계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용화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대측은 주로 한국어 및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대한 우려와 영어 구사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차별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류 덕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도구와 영어 교육 콘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영어가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통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어 공용화에 따른 단점이 상당 부분 사라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실용성의 관점에서 영어, 정체성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확대하는 게 향후 한국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공용화가 되면 행정과 법률, 비즈니스,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모든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고 의사소통과 업무 처리도 영어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글로벌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요.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이 한층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조직 문화와 경영 환경을 조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가르치면 사교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요. 나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의 능력과 성실함은 따라올 나라가 없는 수준이에요. 다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고 전달되지 않은 것뿐이죠. 앞으로 영어 공용화를 통해 언어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한국인의 위대함이 더 멀리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의 국력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하면 외세의 침략과 열강의 간섭으로 최악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국력이 강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균형점으로서 이들을 연결하고 중개하는 최고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육지로는 남북철도 연결부터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횡단철도 연결까지, 해상으로는 남방항로의 시작점인 제주도부터 새로운 바다의 실크로드인 러시아 북극항로까지 이 모든
모든 연결과 중개의 역할을 한국인이 주도할 수 있을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에 새 판을 짜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인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마민족의 기계가 한민족의 DNA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를 위해 지금 당장 3가지 교육혁신 방안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 탈세계화 가속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로 규정하고 한국의 미래가 자유무역 확대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혁신 방안을 교육과정 글로벌 표준화,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영어 공용화로 이중언어 사용으로 제시하고 언어 장벽을 해결할 때 한국인의 잠재력이 남김없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국력이 강해야 주변국들의 간섭과 견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동북아의 모든 연결과 중개를 한국인이 주도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 넘버원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의 인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 방안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게 입시 경쟁, 부동산 가격,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한국인이 더 넓은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누구나 살고 싶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등 전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미국의 부재로 발생하는 힘의 공백을 메우고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연결과 중개를 통해서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백운용의 자기실현 감사합니다.